베트남 비즈니스 할 때 테이블머니라고 하고 또는 언더머니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뒷돈 거기는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게 합법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정보 비용이라는 거죠. 그런 감사 표현이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게 또 베트남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베트남은 급행료라는 걸 인정해줘야 돼요. 베트남에서 개발자 친구들하고 같이 일할 때 이 친구들이 이직률이 너무 높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동기부여를 줘요. 뭐 워크샵 기본적으로 1박 2일이 아니라 2박 3일 가는 데도 많고요. 워크샵은 큰 행사입니다. 얘네들이 워크샵 디데이가 딱 설정되면 한 달 전부터 워크샵에 발표할 영상들을 만들기 위한 춤 동작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현지화를 좀 영리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 이제 관심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세계는 지금 스타트업의 바람이 불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은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하고 의식 수준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모바일이나 그 유튜브 특히 유튜버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의 영향을 받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의식 소비를 거기서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필요한 물건들은 또 인플루언스가 돼가지고 또 많이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따라가는 구독층이 생기면서 그분들이 구매했던 것들을 이제 따라가는 구매 패턴도 베트남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비슷하네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이 친구들도 이제 소비 형태의 주축으로 올라오고 이 정도 소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층이 형성이 돼 있고 아까 제 중산층이 이제 많아지는 것도 의미도 있지만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라서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그 산학 협력할 때 대학교의 행장님과 그 대학교 행장님의 차를 운전하는 드라이버가 월급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회사에 교수들이 한때 대거 이력서를 넣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제자들보다 자기가 월급이 작은 거예요. 그만큼의 사회주의 국가하고 평등하죠. 베트남은 거지가 없는 국가로도 유명한데. 근데 이런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소비가 과연 이루어질까? 근데 베트남은 아까같이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과외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합법이에요. 아, 공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외에 번외로 사이드잡, 투잡, 쓰리잡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의 소비가 과연 우리가 베트남을 지금 전체 GDP 기준으로 하면 5,000불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5,000불일까요? 아니죠. 그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소득을 갖고 있고 그 소득이 결국은 이제 소비로 연결이 되고 그런 분들이 숫자로 이제 몇 천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비품들이 베트남 내에서 지금 이니스프리 같은 화장품 브랜드는 베트남에 굉장히 가맹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지금 탑 10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 중에 중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비하냐면 아까 20, 30대의 중간 소비층인 MZ 애들이 그런 걸 소비하고 있고 한국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또 여러 가지 이제 한류 컨텐츠하고 연계해가지고 저 배우 또는 저 가수 아니면 저 드라마에 사용했던 거에 대한 동질감 같은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형태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서 더 많은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베트남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의 그 키포인트가 하나 저는 딱 느낀 게 뭐냐면 실제적인 소비와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거는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다. 많이 다르죠. 이제 베트남 비즈니스 할 때 제일 이제 경계하는 게 테이블머니라고 하고 또는 언더머니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뒷돈. 그렇죠. 거기는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게 합법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로비스트 뒷돈이 아니네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회계상으로 처리는 못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선진국이 되게 그 베트남 내에서 들어갔을 때 힘든 게 뭔가 이렇게 연계를 하려면 연계에 대한 감사 표현을 꼭 해야 돼요. 그게 돈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도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감사 표현이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게 또 베트남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과가 없고 나서 감사 표현을 하는 거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그 베트남 쪽에서의 비즈니스의 기본은 결과 이전에 내가 해준 거에 대한 감사 표현도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선진국에 대한 회계 처리도 굉장히 어렵고 비용 염출도 어렵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컨플릭트가 좀 생기는 거군요. 근데 베트남 내 한 번이라도 한국 분들이 기업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언어도 아니고 그 외국 사람이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중간에 누굴 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누굴 통하는 게 한국분일든 아니면 베트남에 있는 또 누구든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최종 목적지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이루어질 때 그 중간에서의 역할을 했던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리워드 같은 게 따라와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베트남은 급행료라는 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참 기존에 그런 처리를 할 수 없는 나라들이 참 많죠. 지금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네, 많아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적정한 수준의 급행료는 그냥 문화라고 생각을 해도 네. 되는데 그걸 합법화 시킨다는 건 좀 애매한데. 그렇죠. 그게 좀 애매해요. 베트남에는 생활 속에서 이 급행료는 되게 많습니다. 뭐 병원에 갈 때도 그렇고, 공항에 나올 때도 그렇고, 뭐 그런 생활 속에서도의 그런 급행료를 낸 거를 나름대로 인정해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선진국의 문화와 다른 나라를 들어갈 때 그것이 뭐 부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일 처리를 위한 어떤 이제 급행료라고 생각하면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분들이 또 이해를 해줘야 또 현지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죠. 어려워요.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하고 싶은데요. 세계적으로 지금 스타트업들이 바람이 불고 많이 불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일본에 전시회를 가면 베트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CS나 MWC를 가도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입장이라서 야 이거 베트남에도 스타트업에 대한 바람이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베트남의 호치민의 회사가 이제 쿠빌더라는 회사인데 거기가 원래 쿠빌더라는 회사를 만들 때 뭘 중심으로 만들었냐면은 컴퍼니 빌드예요. 그러니까 호치민에 있는 유수 대학들의 창업의 의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발굴해서 그 친구들을 뒤에서 이제 다양한 쪽에 풀을 지원해서 이제 창업으로 갈 수 있게끔 거기에는 이제 투자까지 연계할 수 있는 거를 하겠다라고 만들어졌는데 코로나가 오히려 저희가 그렇게 계획했던 거를 땡겨주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트남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쪽에 다양한 비즈니스 이거는 기존 기업들이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대면을 통해 가지고 뭔가 기존 생활에 대해서 불편한 것들을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느꼈고 그 느낀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기존 회사들이 그걸 제시를 못하니까 발빠르게 그런 걸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기술 기반의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아까 같이 비대면과 관련된 금융회사, 핀테크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비대면과 관련된 어떤 의료적인 거, 원격 의료 같은 거 그리고 아까 같이 결제, 구매 그리고 교육 이런 쪽의 사업이 이 기간 동안에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이 활성화된 기업이 너무 재밌는 환경이 이게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환경이잖아요. 근데 이미 투자를 어느 정도 붐업을 형성하고 투자에 대한 자본가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에 있는 자본가들이 이 시장 이후에 어떻게 발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자기가 봐왔거든요. 그거를 하는 인력들은 좀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우리나라는 IT를 하시는 분을 한때는 뭐 4D, 뭐 5D 해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절대 이런 거 안 시키겠다. 뭐 저도 이제 그쪽 파트에 있었는데, 근데 베트남에서의 IT를 하시는 분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스마트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은행에 계시는 행원들이 그 은행 쪽에 IT 쪽에 계신 분보다 월급이 행원이 많아요. 베트남은 반대예요. IT 쪽 인력이 행원보다 거의 1.2에서 1.5배 더 많습니다. 왜 많냐? 행원들은 매일같이 일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IT 쪽은 일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게 느껴지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저분들은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줘요. 인정해줘요. 하는 쪽의 친구들을 인정해주고 또 그런 쪽의 친구들이 솔직히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IT 인력들이 으쓱으쓱하겠네요. 제가 사실은 제 대학원생 중에 그 베트남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인력들이 우수하다고 해서 어떤 기업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한번 물어봤더니 하노이와 호치민의 공대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워낙 외국 분들이 많이 찾아요. 근데 이 친구가 조언을 해준 건 뭐냐면 그 이외에 과학대학에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찾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얘들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전부 다가 국립대학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근데, 야, 그럼 공대 인력들이 다 이렇게 스마트하고 뭔가 자기네들이 으쓱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세대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은 아까지 되게 스마트한 건 저도 인정하는데 예. 반대쪽 측면도 있어요. 베트남에서 그런 개발자 친구들하고 같이 일할 때 이 예. 친구들이 이직률이 너무 높습니다. 아,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직률이 100%가 넘어요. 예. 근데 그 이직 사유가 너무 재밌어요. 아, 저는 혹시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직 사유가 그 봉급에 대한 차이가 첫 번째입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아, 그래요? 말은 자기 아버님의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일 도와주러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부모님이 부른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지금 봉급을 여기서 현지에서 100원을 받아요. 연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설날이 이제 다갈 때 여기 때신데 베트남은 이 설날 기준에서 이렇게 이직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예. 요 시즌, 지금 이 12월 시즌에 다른 경쟁사에 가가지고 이력서 넣고 연봉을 여기서 100에서 150에서 200을 불러요. 근데 운 좋게 여기서 오케이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오케이 받은 걸 갖고 여기서 얘기해요. 제가 여기 경쟁회사 모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이가 와서 200원을 준다고 하는데 대표님 어떤가요? 못 주죠. 얘만 200을 100% 올리면 다른 애들도 연계가 돼야 되니까 그쵸. 못 주게끔 만들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뭐 걔네들은 좋게 얘기하면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물론 일부이긴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계 회사 일을 하면서 외국계 회사에 자기가 뼈를 묵는다 이런 생각보다 사실은 연봉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러한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틀림없네요. 그거에 대한 배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이직하지 않고 계속 이제 우리하고 연관을 짓게끔 하는 거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동기부여를 줘요. 이분들이 나가지 않게끔 여기가 네가 뼈까지는 안 묻더라도 여기가 정말 너한테 좋은 회사다. 우리 이 회사는 너네들한테 최선을 다할 거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들이 베트남 개발자나 베트남에 있는 좋은 인력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유발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워크샵 기본적으로 1박 2일이 아니라 2박 3일 가는 데도 많고요. 워크샵은 큰 행사입니다. 얘네들이 워크샵 디데이가 딱 설정되면 한 달 전부터 워크샵에 발표할 영상들을 만들기 위한 춤 동작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이 한 달 전에 할 때 한 시간을 30분씩 미리 퇴근시켜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워크숍이 회사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레크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보상책이고. 그리고 뭐 아까 여성의 날에 대한 뭐 행사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보완책들, 뭐 산에 뭐 카페를 만들거나 산에 뭐 식당을 만들거나 이런 보상책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IT나 기술 기반의 회사들은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분들이 우리가 월급이나 연봉 가지고서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테니 왜냐면 이게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 이분들을 잡을 수 있는 베트남의 우수한 인력을 잡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쪽에 안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옮겨 나가는데 그 옮기는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또 공백이 생기니까 어떻게든 이제 급여가 베트남 회사에서 급여가 떨어진 적이 거의 본 적은 없어요. 저 포함해서 다른 많은 기업들이. 아유, 저도 진출하고 싶은 욕심이. 스타트업의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 아이템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뭐 엔터나 아니면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여행이나 그 뒤로 웰빙이나 헬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는 게 기본인데 베트남도 그렇습니까? 베트남도 단계를 밟는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베트남은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스타트업이 굉장히 붐업이 됐고 그 코로나에서 이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산업들 아까 같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결제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앱도 이제 슈퍼 앱이 되면서 다양한 쪽에 이제 서비스 영역을 다 포괄하는 쪽들 그리고 이제 아까 원격상에서의 헬스케어 쪽 영역들 교육 쪽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지금 성장을 하는 쪽이다 보니까 관련된 또 니즈가 또 3년 동안 연습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배달 서비스 너무 일상적인 거고요. 아침에 커피까지 배달시켜 먹으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집에서 뭔가 이렇게 배달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리공 주문 이렇게 요청하는 건 이게 너무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테크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구독 경제와 관련된 이제 서브스크립션 같은 경우도 베트남 내에서 굉장히 요새 핫하고 있거든요. 야, 이 구독 경제나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선진국형 그 비즈니스인데
그러면 베트남이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기업의 어떤 학습 효과인지 아니면 지금의 시대가 그런 건지 참 그거 애매하네요. 환경이 일단 아까 코로나라는 큰 환경을 경험했고 두 번째 그렇죠. 아까 그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MZ인 20, 30대들이 글로벌 내의 어떤 SNS 같은 형태에서 동시에 같이 오픈되다 보니까 이게 차이를 잘 못 느낍니다. 도넛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도넛 코퍼레이션 회사는 도넛 박스를 만들어서 랜덤하게 이제 화장품을 넣고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보내주는 구독 경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내용물은 다 한국 제품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한국 제품, 한국 화장품 끝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는 좋아합니다. 그런 쪽부터 이제 아까 제 서브스크립션 관련해서는 헬스케어 쪽 영역은 되게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아요. 이분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계층이 워낙 다양하네요, 그러면. 계층도 다양하고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핫한 거 아까 헬스케어 쪽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베트남이 그 3대가 사는 게 가장 일상적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전원일기 같은 할아버지 있고 아빠 있고 나 있고 이런 3대가 사는 게 기본이니까 이 3대가 살 때 가장 우리가 전원일기를 보면 느낄 때 부모님이 뭐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사주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그거 먹고 주변 동네에 가서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샀는데 너무 좋더라. 그래서 지금 베트남 내에서 가장 핫한 비즈니스가 방문 판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방문 판매 구독에서부터 그 60년대 비즈니스에서부터 뭐 그 2000년 비즈니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까 원격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뭐 학습지 시장이 그래서 막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죠. 시작을 했다는 거지. 이쪽 시장이 확산돼 가지고 대세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보다. 이거 참 베트남을 알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오리무중이 된 것 같은 느낌인 게 계층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도 다양하고 스타트업들이 지금 그러면 세계적인 바람에 의해서 아무튼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붐이 일어나고 있다. 투자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지금 고금리 형상으로 인해서 투자 스타트업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채권 구매하는 게 더 쉬워진 형태가 되다 보니까 베트남도 만만치는 않는데 아무래도 가능성인 거죠. 잠재 가능성 내에서 누가 더 빨리 올라갈 건가에 대해서 한국보다는 베트남의 그 잠재 가능성이 좀 높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도 언급한 넥스트랜스라는 회사가 베트남에 지금 법인이 있고 되게 많은 투자를 베트남 기업에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셨죠. 그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포커스가 아까 이제 헬스케어 기업이나 바이오 쪽이나 아니면 핀테크나 뭐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핫한 그런 아이템들의 베트남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는 걸 보면은 그쪽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책에도 12개 기업에 대한 인터뷰를 하셨던데 어떤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12개 기업이 어떻게 보면 업종이 좀 더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서 좀 뜨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베트남이 현재 법인 대표들하고 인터뷰를 좀 많이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하노이에 있는 인포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노이의 인포플러스는 한국에서 이미 다 성공한 비즈니스고 그 비즈니스를 다 상장으로 갖고 계신 뭐 웨케시 같은 회사, 뭐 아톰뱅크 같은 회사, 그리고 핑거 같은 회사, 이 모바일 쪽에 기반으로 두고 B2B 쪽의 기업 대상으로 하는 CMS, 가상계좌, 폰뱅킹 뭐 이런 쪽에 기업 고객 대상으로 핀테크 비즈니스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핀테크가 접근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기업들이 분명히 이걸 필요로 할 거다. 아직까지 베트남이 그런 쪽에 금융 IT 쪽은 환경이 발전하지 않았는데 결제 시장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빨리 발전할 거다. 지금 너무 불편하니까 그런 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인포플러스는 이번에 애기 유니콘까지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유망한 업종이고 인원도 되게 많습니다. 160명이 넘습니다. 베트남 내에서 이제 결제 회사를 제가 여기다 인터뷰를 했던 VNPT 이페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대표님이 이제 한국 그 김재희 대표님이라는 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VNPT 이페이가 이제 베트남 내에서는 탑 10 안에 들어가는 결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베트남 내 500대 기업 중에도 들어가 있는데 VNPT 이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가 베트남에서 어떻게 지금 확산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이렇게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수납을 납부할 때 되게 어렵습니다. 은행 가서 직접 하기에도 불편하고 해서 그런 수납 대행 같은 걸 얘네들이 해주면서 이쪽 시장이
나중에 비대면 쪽으로 그러니까 전자화 될 거라는 거를 BNPT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과 관련해서는 아마 성장 가능성이 더 그렇겠네요. 확실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하노이 쪽에 지금 법인들 말고 또 호치민 쪽의 법인들하고도 또 많이 대화를 했어요. 호치민 쪽의 대화에 이제 재밌는 거 이게 복트립이라는 여행사인데 이 여행사는 좀 재밌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이런 겨울 때 야구나 축구나 뭐 이런 기업은 전지훈련을 가요. 보통 더운 나라로 가거든요. 보통 더운 나라로 갈 때 제일 많이 가는 데가 필리핀, 태국 이런 정도인데 그렇죠. 베트남이 그 시장에 들어오려고 이 회사가 스포츠 에이전시 하시는 분들을 스카우트해가지고 전지훈련을 지자체하고 합의를 봐서 거기서 호치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없고 계속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자체하고 합의 봐서 거기 운동장을 이제 전지훈련장으로 하고 숙소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다른 나라 대비 경쟁력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없던 비즈니스가 생긴 거잖아요. 그걸 이제 베트남 기업이 하긴 되게 힘들거든요. 그 이제 한국 기업이 스포츠 에이전시와 관련된 저기 전지훈련장 같은 거를 한다든지 그런 쪽까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생각을 좀 바꾼 형태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지금 잘 하고 있기도 하고. 저는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요. 마치 청바지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시장이 B2C가 형성이 안 돼 있을 때 B2B 먼저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나라의 선진국형 없던 비즈니스들이 우리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사는 것들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가서 시장을 개척하고 이러는 것보다 이미 있는 시장이지만 불편함을 해소한 되게 아이디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가 여기에서 한국에서 성공한 비즈니스를 가서 성공할 확률도 있고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나라 환경과 그 나라 문화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 나라의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 거를 이렇게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가지고 접근해 보는 쪽이 오히려 저는 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해외 진출을 하는 모든 기관과 기업과 개인의 고민이 하나가 있는데요. 현지화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일본에서 그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말이 많아요. 뭐 그 일본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거라 뭐 우리 비즈니스를 가지고 또는 아니야 저기 헤드는 한국 사람이고 일만 그렇게 하고 아니면 콘텐츠도 거기 현지화하는 거야 아니면 있는 거 잘하는 거야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도 지금 거의 10여 년 이렇게 하고 계시니 대표님만의 어떤 현지화에 대한 저는 뭐 현지화를 좀 영리하게 했으면 좋겠다. 현지화를 생각하는 기업들이라면은 좀 약간의 지혜롭기만 하면 내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나름대로 현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관들이 베트남 포함해서 각각의 이제 해외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 그곳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정보를 통해 가지고 만나는 것도 직접 만나는 게 어려우니 나이파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정부 부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코이카도 있고 코트라도 있고 아니면 중기부 이비지 쪽도 있고 그런 쪽하고 연계해가지고 조금 더 지혜롭게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만약에 계획을 한다면은 누구든 한 명 담당자가 들어와 봐야 됩니다. 이 인터뷰에 있는 12분 대표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 하나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베트남은 한국과 다르다. 베트남에 대한 문화와 베트남에 대한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차이를 인정하려면은 가봐서 경험해봐야 돼요. 그 경험치를 가지고 한다면은 좀 더 현지화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름대로 현지화 진출에 있어서의 조금 더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저비용 고효율의 현지화는 어떻게 보면 실제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현지에 있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형님들이죠. 형님들에 대한 경험을 많이 등에 업고서 현지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 물론 이제 각자의 비즈니스는 각자가 하는 거지만 초창기에 실패 확률을 좀 줄여보자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뽕입니다. K컬처 뭐 정말 뭐 K푸드 뭐 K자 안 붙은 데가 없는데 베트남도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우리 박항서 또 K사커 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일화가 이제 박항서 감독이 한참 할 때 저도 베트남에 있었으니까 박항서 감독이 이제 축구 경기에 승리를 합니다. 같이 펍에서 같이 응원을 할 때 한 골 넣을 때마다 그 베트남 분들이 와가지고 생긴 게 한국 분들 같이 생기면 와가지고 코리안 이러고 오케이 이러면 전혀 처음 본 사람들입니다. 같이 건배해주고 같이 술 먹고 그때 되게 좋은 결과가 났어요. 태국을 4대0으로 이긴 격인데
그분들이 저희 술값을 내고 갔어요.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K 드라마, 영화, 그리고 아까 가수. 예, 예. 참고로 블랙핑크가 올해 하노이에서 6월달에 공연을 했어요. 예. 공연비가 장난 아닙니다. 베트남 친구들의 월급이 한 2달치 월급 가까이 되는 그 비용을 걔네들이 블랙핑크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저금을 하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마이클 잭슨 온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예. 저금을 하고, 호치민에 있는 친구들은 하노이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거기 하루 또 숙박을 해야 되니까 우회죠. 그것까지 하면서 친구들끼리 개또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블랙핑크 공연장에 가는데 그 정도입니다. 야, 이게 이런 게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와 영향을 줘서 좋은 반응으로 나와야 돼요. 예, 맞아요. 한국어가 참고로 베트남 내 제2 외국어가 선정이 됐어요. 근데 외국어가 선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강사분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중학교 이후에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야. 베트남 호치민 내 대학도 한국어가 전공인 과가 되게 많아졌어요. 대학교가.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연봉을 받는 것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연봉이 좀 높긴 해요. 그리고 당연히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하는 친구들은 또 좋은 조건의 혜택을 받는데, 영어보다 솔직히 한국어를 더 많이 쳐주고 한국 기업이 아까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더 많다고 그러니까 하셨습니다. 한국 내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열려 있고, 또 한국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진짜. 예. 그분들하고 또 연계할 수 있는 비즈니스도 많다 보니 한국어가 베트남 내에서는 제2 외국어도 되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취업에 대한 기회가 그만큼 많다 보니까 한국어를 배우려는 부모가 상당히 많이 형성돼 있어요. 저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교수님 가면은 한국 기업분들이 와가지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어도 좀 합니다. 여러분, 이게 베트남 비즈니스 2030은 이런 얘기를 쭉 담고 계시는데 저희가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사실 베트남이 그렇게 쉬운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우기도 하지만 비즈니스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러한 어떤 경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고 기회라고 하는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을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또 경험 많으신 선배님 입장에서 저기 조언을 한번 이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베트남이 어떻게 보면 또 쉽게 보입니다. 쉽게 보이고, 또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또 자기 주변의 지인들이 또 베트남에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관광을 떠날 때는 내 돈을 내가 쓰는 거니까 그런 기준하고, 비즈니스는 제가 베트남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거기에서 내가 들인 비용 그 이상의 어떤 수익을 내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는 비즈니스에서는 그 나라에 대한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항상 베트남이라는 거는 한국이 아닌 나라다. 그러니까 아닌 나라에 대한 존중감, 아닌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하고의 다른 차이점,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와서 살아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으로 지금 바람입니다. 직접 와서 경험을 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베트남에서까지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국뽕이어서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정말 이렇게 멀리서까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챗 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